자, 외국인 특례에서는 주로 요 장면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세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걸 취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신고. 이때 취득은 뭘 취득하는 거라고요? 소유권 취득. 어디가 아니구나. 소유권 취득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계약서 써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뭐가 있을까요? 매매 맞아요. 대표적인 게 매매죠, 솔직히. 그 다음에 또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끼리 맞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교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소유권 취득해. 또요. 증여도 계약이에요. 증여도 저희도 처음 배울 때는 증여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냥 주는 단독 행위로 많이 생각이 쉬워요. 근데 증여 받는 사람이 고개를 반드시 끄덕거려요. 끄덕거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증여 받는 사람이 고개를 가로젓는 거 보셨어요? 못 봤지. 그래서 우리 증여는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도 거의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단독 행위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증여도.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에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60일. 아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주택 임대차 신고 30일. 그 뒤에는 60일이야. 그 바꿔서 내겠죠? 출제할 때. 30일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60일 내에 취득신고. 이거 취득신고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 이건 이제 이유는 뭐냐면요. 취득신고 하도록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통계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필 때,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정책의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외국 사람이 얼마 정도 부동산을 갖고 있냐. 이걸 통계 뽑는 게 목적이에요. 외국 사람이 취득하는 걸 막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취득한 이후에 신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통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교환이나 증여 같은 경우 그때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신고하는 건데 이 매매가 문제가 돼요. 매매가.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매매로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매일 때는? 맞아요. 외국 사람이라도. 근데 매매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에 들어가니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도 매매의 경우에도 원래 있는 게 맞지. 원래는 맞지. 근데 이거 하라고 하는 이유가 통계 잡는 게 목적인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외국 사람이 할 때 그 신고서에 보면 외국 사람일 때는 매수 용도까지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통계가 잡히니 외국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게 되고 요게 적용되는 경우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 이미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매매했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다. 뭐일 때요? 매매일 때는. 그래서 앞쪽에 이제 서식을 갖다가 좀 구경하고 올게요. 왔다 갔다가 좀 힘들지만 참고 가보시는 거예요. 아까 334였던가요?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34. 334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매도인 나왔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매수인 칸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매수인 칸에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라고 된 거 있죠. 형광펜 칠하셔야 돼. 매도인 칸은 그런 게 없는데 매수인 칸은 그게 있죠. 그럼 여기서 매수 용도
뭘 하고 취득하는 거다는 매수 용도까지 체크하게 돼 있으니까 요때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해도 통계 잡히죠? 또 통계를 뽑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없는 거예요. 매매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매매가 빠져요, 결국은. 이렇게. 자, 그럼 요걸 다시 오셔서 또 정리해보면 어디 가시냐면 교재 403페이지 다시 오셔요. 교재 403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요. 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법 8조가 나와요. 그거 볼게요. 1번,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아까 공부한 거요. 회색 바탕 보고 있는 거요.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부동산 등이네요. 그 다음에 취득하는 계약이다. 계약에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셋째 줄. 언제까지? 60일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관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언제까지? 60일 내에. 30일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하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렇게. 형광펜 칠하실 게 셋째 줄. 계약일로부터 60일이 형광펜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둘째 줄에 보면 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요게 무슨 말인가? 요게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매매 계약일 때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거란 뜻이에요, 이거. 그 말,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게 더 어렵죠? 어려워요? 일단 거기 딱 칠해 놓으시고 넘기셔요, 그러면. 동그라미 5번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별표.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른 취득 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둘째 줄에 보면 매매 계약의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 매매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죠.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그때는 외국인 특례의 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 또 가볼게요. 칠판 보시고. 이번은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한다고. 소유권 취득. 계약 외 원인. 소유권 취득입니다. 아이고. 계약 외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 말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거. 상속이 대표적이죠? 상속, 경매 이런 거. 아빠는 한국 사람,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 아들은 미국.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 사람인 아들이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게 상속이지. 그러면 외국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양이 상속이 됨으로써 늘지요. 그걸 신고해야지.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개시일이 되겠죠. 6개월 내 취득 신고하셔야 돼. 어디에다가? 시군구청에다가. 우리는 전부 다 일산 행정관청은 시군구청이에요. 시군구청. 경매로 낙찰 받는 수도 있죠. 외국 사람도 낙찰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낙찰 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하셔야 돼. 이런 거. 요게 계약 외 원인이에요. 만약에 이걸 6개월 내 취득 신고할 걸 안 했다, 늦게 했다, 거의로 했다 이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가로 2번에요. 404페이지 가로 2번입니다. 회색 바탕 박스에 보시면 첫 줄 외국인 등이 상소, 경매 두 개 다 동그라미 치시고 상소,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 원인으로 계약 외 원인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 외 원인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자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핵심이죠. 형광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뭐가 있어요? 위에 상소. 경매가 있죠? 자, 근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우리 이제 그 경매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이 한 3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고. 조선족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전원주택을 지었더라고. 건축업자 끼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시행을 한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시행을 할까 그러는데 돈은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 말은. 그래서 전원주택을 화성 쪽에다 지었더라고. 근데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잘 이제 그때도 잘 안 되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분양이 이제 제대로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시다 보면 중개업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은 이게 푼돈이고요. 시행 같은 거 해가지고 제대로 분양이 딱 되면 거기서 이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그 여자분인데 여자예요 또. 그걸 하더라고. 근데 조선족에 그러면 그 중국 국적이죠. 그 사람이 전원주택을 딱 지었어. 그래서 만약에 신축한 건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먼저 가져와서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신축해서 등기를 가져온 그 중국 국적의 그 여성분은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그 박스 밑에 보시면 회색 바탕 박스 중에 보면 영재 5조 있죠. 그 중에서 4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신축에 동그라미 치시고. 최근에 여기 조문에 들어왔는데 시험에도 나왔죠. 신축이. 신축, 증축, 개축 이런 거.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축해가지고 만약에 그 다음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신축한 그것 갖고 취득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국 국적의 그 여성분은. 예.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하여간 뭐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요.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젊으니까 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개서 공부했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 안 됐는데 어떤 거 하냐면 거기도 시행이야. 근데 갖고 있는 게 빌라를 갖다 지었더라고. 빌라 지었는데 분양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분양은 안 됐지만 전세로 다 내서 어느 정도 자금은 들어왔어요. 근데 분양가보다는 전세가가 좀 싸겠죠. 네, 그래서 분양이 잘 안 돼서 전세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살던 사람이 전세 보증금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 기간 만료되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하면서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전세 보증금 빼줘야 되니까 지금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빠졌어요. 이자 무는 것도 이자 무는 거지만 나간다고 그러면 목돈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애기도 어리고 그러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위기죠. 그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잘 돼서 잘 분양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되게 작년 공부하면서도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요. 힘들어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간다고 그랬을 때 이제 주저앉히려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돈 빼주는 대신에 이자를 또 줘야 돼. 그래서 이자를 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나간다고 하면 뭐요? 내줘야 되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내줘야 되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되게 막 긴장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지. 그런 사람들 잘못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자가 그렇게 올라서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은 그건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예요. 언제나 대출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받아버리면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국적이 바뀐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국적이 한국 국적이었다가 러시아 국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좀 인상이 별로 안 별로 안 좋죠? 근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러시아 국적을 바꾼 사람이 한 명 있죠? 예. 우리가 막 욕하는 사람 한 명 있어, 지금. 안 땡땡이라고 해? 예. 너무 욕할 필요 없어요. 뭔 사정이 있었겠지, 잘 모르겠으나.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을 욕하면 반대로 뭐 이런 것도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사람 결혼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고 이런 사람도 욕을 해야 돼요?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뭔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서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적이 바뀌었을 때 혹시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면 국적이 바뀜에 따라서 외국 사람이 갖게 되는 부동산의 양이 늘었죠. 그러면 신고해야 되죠. 그럼 국적이 바뀐 때부터 6개월 내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6개월 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뭐라고요? 과태료다.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예. 자, 405페이지 가보시고. 405페이지 가로 3번에 계속 보유 신고라고 돼 있죠. 그 회색 바탕 박스 중에서요. 동그라미 3번.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 셋째 줄에 가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밑줄 긋고요. 넷째 줄에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 여기 밑줄 긋고요. 이것도 6개월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 되네요. 자, 외국인 특례까지 받고 이제 앞으로 오셔서 36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응? 토지거래허가 제도죠.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두 문제 이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네. 최소한 두 문제는 보셔야 되겠다, 이제는.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하루에 끝내죠. 하루에 끝내는데 나중에 이제 1월달, 3월달, 5월달 갈수록 한 하루에 끝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양이 좀 많아요. 네, 그럼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뭐 하루 반? 네, 타임으로 봤을 때는 한 대여섯 시간 정도 해야 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양이 좀 많아요. 근데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그 중에서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제도, 토지거래허가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제도는 이게 전부예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요. 그래서 허가구역 내, 아이고. 땅이에요, 땅.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는 거예요. 이 허가구역은 어떤 거냐면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묶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허가구역에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을 풀 적에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땅값이 올라가겠고 거래,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심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어요.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기준 면적이라고 해서 일정 면적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커야 돼. 조그만 땅 가지고는 투기하기를 좀 힘들다고 봐서 면적이 좀 돼야 돼.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지상권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소유권에 대해서 규제합니다, 대부분. 지상권까지 건드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주로 앞에 은 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매매여서 소유권이죠. 외국인 특례도 보면 소유권 취득이죠. 주택 임대차 신고만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소유권을 건드리지 규제할 때 이런 지상권 이런 건 잘 건드리지 않거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몽땅 이제 갖추면 이럴 때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증을 딱 받아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 내고 계약서 쓰게끔. 근데 허가를 맨날 내주냐? 이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안 내주고 불허가 통지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 안 하고 옆으로 빼놓을 수 있어요. 옆으로 이제 허가 신청이 딱 들어왔을 때 허가도 안 내주고 불허가 통지 안 하고 옆으로 쑥 빼서 야 그거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협상해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 이렇게. 예.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어. 그 땅을 거래 일단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 갈래 길이지. 이게 토지거래허가 제도예요. 근데 만약에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센 거예요, 센 거. 토지거래 과제도 되게 센 거예요, 이게. 요거 전체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살 무사히 넘어가야 될 텐데. 첫 번째,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 허가구역을 묶는 사람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나 시도지사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교재 밑줄 그을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린벨트 해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허가구역인데 그게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는 땅이야.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누가 묶냐면 국장이.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 위에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 경기도의 안에 있어.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허가구역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 그럼 그 윗선인 국장이. 한 군데 안에 시도에 있어. 그럼 뭐예요? 시도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송파구에 가면 잠실운동장 근처를 거기를 개발한다고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혔어요. 그래서 투기막혀서 그 일대가 허가구역이에요. 서울시 안의 땅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원칙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지정하는 절차가 4단계 절차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묶으려면, 지정을 하려면 회의를 해요, 회의. 그걸 심의라고 그래요, 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을까 말까 심의를 한다고, 심의. 회의를 하고, 거기서 묶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 지정 공고를 해요. 허가구역을 묶어야 되겠다, 결정이 나면. 그리고 나서 알려줄 사람한테 통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켜요. 주민들한테 본인들 땅이 허가구역에 진짜 들어갔는지 열람을 시킨다. 그게 끝나요, 절차가. 이 4단계예요. 4단계 절차인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도대체 언제부터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거냐 이 말이지. 예? 언제부터? 요게 허가구역 되는 시점은 요 공고가 뜨면, 공고가 있을 때부터 즉시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5일 있다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5일 있다부터는 그 땅에 대해서 허가받을 땅은 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들어와야 돼. 5일 후부터.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됐다고 다음 달부터 바로 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첨부되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부터 5일 있다 여유를 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딱 받으면 땅 중이라고 한다면 충격을 받겠어, 안 받겠어? 받지. 허가를 묶여버리면요, 거래가 확 위축이 됩니다. 실수요자 아니면 거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제값을 비싸게 주고 팔기 힘들어지게 되고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5일 정도는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5일 있다부터 되는 걸로, 이렇게. 근데 5일 줘봤자 그 안에 땅 팔기 힘들어요. 1년 줘도 땅 팔기 힘들어요. 5일 만에 팔으라고요? 그게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5일 있다 효력 생기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 통지하는 거 가만히 보면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묶었죠. 그러면 시도의사한테 이렇게 통지하고요. 그럼 시도의사는 그대로 아랫사람인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하고요.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알고 있으라고 등기소장한테 통지합니다. 등기소장은 왜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허가구역 내 땅이다 그랬을 때 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같이 들어와야지 이제. 그러니까 등기소장도 알고 있어야지. 누가 통보한다고요? 시도의사가 통보해요? 시장군에서 구청장이 통보해요? 이 건너뛰지 않습니다 절대. 요 기출문제. 그래서 바로 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기소장한테 통지하는데 누가 통지하냐? 여기요. 근데 만약에 요걸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통보를 어떻게 하느냐? 국장한테도 이렇게 올려서 통보해줘요. 위로도
그 다음에 밑으로도 동부 똑같아요. 여기가 지정할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통지가 조금 중요하고, 아까 여기 중요하고 그랬어요.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366페이지 펴보세요. 가로 1번의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긋고요. 가로 1번의 첫째 줄에서 국장하고 시도이사는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이 두 군데는 도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년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길면 몇 년이라고요? 5년.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묶고 있습니다. 1년 지정하고 다시 또 1년 또 재지정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지정권자고요? 국장이.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일 때는 누가 지정하고요? 시도지사죠. 자, 그렇게 일단 보시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 그 개발 계획 자체를 세우는 게 국가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국가에서 바로 허가구역을 묶을 수 있어요. 서울시 안에 있는 땅이지만. 국가라고 했습니다. 국장이. 예.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시 안에 땅이니까 서울시장이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장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 사람이야. 그럼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웠어. 이제 개발 계획을. 그럼 어떻게 이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바로 할 수 있어. 그런 건 있다. 예외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 들으시면 돼. 밑줄 긋지 마시고. 근데 원칙을 아시는 게 먼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면 밑줄 긋을 거 없고 368페이지 가보셔요. 동그라미 니은번에 가시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뭐라고 나와요? 심의에 동그라미 치시고, 심의 크게 동그라미 치시고, 제목만 필요합니다. 밑에 읽으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 갑니다. 제목에서는 지정 후 절차라고 돼 있죠.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공고, 동그라미, 옆에 통지, 동그라미, 옆에 비어있죠? 열람이라고 쓰셔요. 열람. 그리고 동그라미. 제목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고, 통지, 열람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니은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갖다가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누구에게 통지해야 되겠다? 등기소장한테 통지.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여기가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니은번 두 줄. 자, 가로 3번에 두 줄 밑줄 그으시고, 가로 3번에 두 줄. 며칠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5일. 자, 372페이지 가보십니다,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실 때 도시하고 비도시로 나눠서 배운다고요. 비도시적은 어디를 비도시적이라고 그래요? 관리지역. 그 다음에 또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별로 안 좋은 지역이에요. 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환경만 좋은 거예요, 그냥. 비도시지. 도시하고 비도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이다 그랬을 때는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그때는 60제곱미터 초과. 주거지역 뭔지 아시죠?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전용 주거지역도 있고, 막 준주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주거지역일 때는 60초과. 땅값 비싸겠죠? 자, 상업지는요? 150초과. 이것도 비싸요, 상업지도.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똑같아요. 150초과. 이렇게 돼. 요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한 문제로 나온 거예요. 요번에 개정돼서.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요? 땅값이 싸요, 비싸요? 싸지, 이건. 녹지. 일단 개발이 당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00초가, 그러죠. 여기 바뀐 거지. 그래서 원래 이제 도시지역은 주상, 공, 녹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정말 드물게는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미지정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상, 공, 녹 어디로 갈까요? 그러고 있는 땅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갈 거는데 이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박. 조상공록 녹 가면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실망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미지정 지역은 그래서 60이죠.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이 같아. 이렇게. 예. 원래 이제 여기 도시지역 가면 주상 공록 중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60, 요 상업하고 공업이 똑같아요. 150, 150. 녹지지역이 좀 싸서 200 초과 이렇게 된 거지. 여기는 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세게 해요. 60 이렇게.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런 기준 면적을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옆에 있는 뭐 엘스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할 때 토지 거래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파트.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 왜요? 대지권 때문에. 아파트 이렇게 되면 건물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건물 부분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대지 지분이 있죠. 아파트니까 대지가 있죠. 대지. 근데 대지 지분이 거기는 주거지역일 거거든. 60이잖아. 60. 60이면 18평쯤 되는 거예요. 대지 지분이 18평 되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잖아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원래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이지만 요것들을 갖다가 기준 면적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만약에 10분의 1로 줄이면 6제곱미터다 이렇게 되면 6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줄여놓으면 기준 면적 6제곱미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대부분 허가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 할 때는 요 서울시 조례 이런 걸로 60 아니고 더 뭐예요? 줄일 수 있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10분의 1 해놨다 그러면 6밖에 안 돼. 6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거의 6은 다 넘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허가받도록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 근데 이제 시험은 요거 나오죠, 요거. 그 다음에 비도시역 같은 경우는 지목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목.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지목이 임야다 그랬을 때는 1000 넘어가야 돼. 싸니까 그러는 거예요. 임야는 산이죠, 산? 싸죠? 면적이 커. 농지는 임야보다는 좀 비싸. 그래서 여기는 500초가죠. 보통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 농지를 많이 투자하시죠. 임야보다는. 왜 그러냐면 임야는 왜요? 개발이 좀 힘들어. 임야는. 농지가 좀 평평해.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에서 농지가 더 쉬운 거예요. 다만 농지는 이제 좀 핸디캡이 있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때문에 좀 힘들고. 그죠? 임야는 그런 건 없지. 대신 임야는 개발한다고 했을 때 잘 안 돼. 근데 농지는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여기가 더 높죠. 나머지 지목들 있죠. 뭐 대라든지 뭐 공장 용지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나머지 지목일 때는 얼마요? 절반인 250초까지. 절반씩 뚝뚝 떨어진 거 기억하시면 돼. 절반씩 이렇게. 제일 싼 게 임야.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봐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암기한다기보다는 많이 읽어보시면 돼. 요건 뭐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고. 요것도. 자, 교재 정리해 볼게요. 372페이지 밑에 가시면 박스가 있죠. 372페이지 밑에 박스. 별표 치시고. 기출문제 표시된 걸 보면 32에, 33에, 31에 다 돼 있죠. 잘 나오죠. 특히 이번에는 나온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 그 별표 치시고 시험 보는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이겁니다. 아까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이고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을 넘었어. 아까 그건 넘었어요. 그런데 소유권하고 지상권 건드릴 때 허가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일 때 허가받는 거예요. 유상계약. 이렇게. 유상은 이제 반대말이 무상이죠. 공짜 반대말. 이건 대가를 주는 거예요. 유상은. 예. 우리 가서 가게 가서 뭘 살 때도 돈 주잖아요. 다 유상이잖아 그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돈 주고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게 유상 뭐요? 계약이야. 유상계약일 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 땅이고 아무리 기준면적 초과했지만
상속을 받는다고 해봐. 상속.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 허가구역 내 땅이야. 상속 받으려고 했더니 토지가 허가받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 받을 때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이 날아가 버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 이 상속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유재산제예요. 저희 잘 몰랐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사유재산제가 처음에 나와. 사유재산.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북계라고 부르려고 그랬네, 제가. 우리는 북계라고 입이 붙어. 잊어먹었잖아, 지금. 북한은 상속제도 이런 게 없잖아요.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 제도가 있냐 없냐는 상속제도를 인정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막 내일 모레 죽을 둥 살 둥 하면서도 뭐예요? 벌어서. 내가 못 쓰면 자식이라도 쓰잖아.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되는 거죠, 그게. 상속 같은 경우는 허가받으라고 하면 안 되지. 계약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증여. 공짜로 주는 거잖아. 계약은 계약이긴 한데 무상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 땅이고 기준면적을 넘었지만 저희 작은아버님이 저한테 증여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매는 어떤가? 이제 경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허가구역 내 땅이라는 것은 쓸모 있는 땅이다,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다. 쓸모 있고 유망한 땅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허가 받으려고 하지. 그런데 경매로 그 땅을 잡을 적에는 허가 필요 없어. 경매 장점이야.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인데 좋은 땅인데 경매에 나와서 그러면 허가증 없이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등기 넘어와. 그래서 물론 팔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는 사람이 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일단 잡을 때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될 수 있죠. 무시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373페이지 갈게요. 가로 2번 허가 대상 거래라고 된 거 있죠. 가로 2번 거기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이렇게 나오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가로 아래 있는 거 일단 다 무시하시고. 자, 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넷째 줄간이 밑줄을 딱 긋고 자, 지금부터 형광펜 칠할 곳이 어디냐. 첫 줄에 있는 소유권, 지상권이란 두 글자의 형광펜. 그 다음에 둘째 줄에서는 유상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끝부분에 유상에다가 형광펜.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어디에 형광펜? 계약의 형광펜. 그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을 건드리는 유상 계약일 때 허가받는다. 그래서 자 옆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옆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증여 X 이렇게. 증여는 무상계약에서 X. 크게 쓰실수록 합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이것은 계약이 아니죠. 상속도 X. 그죠? 경매로 받으셔. 경매. 그때도 뭐예요? X. 요 세 개를 딱 써두시고. 옆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재 밑에 있지만 눈에 잘 안 띄게요.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 써보시는 거예요. 크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넘어가 보시면 돼요. 쭉쭉쭉쭉쭉. 계속 넘어가죠, 지금? 자, 어디 가시냐면 382페이지를 딱 펴두세요. 자, 지금 칠판에서 잠깐 봅니다. 허가 신청을 허가받으려고 넣잖아요. 심사기간이 15일이에요. 그럼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걸 15일 내에 결정을 하셔야 돼. 그죠? 근데 15일 내에 허가도 안 내주고 불허가 통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까 봤듯이 옆으로 빼서, 야, 그 도로공사에서 살라고 그래. 도로공사하고 한번 얘기해봐. 어? 라고 옆으로 빼놓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신청이 딱 들어왔는데 이 관청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관청한테 이 허가 관청이 어디예요? 시군구
제일 불리하게 결론이 나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허가 내준 걸로 봐요. 15일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382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3번. 382페이지.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자, 시장구에서 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밑줄 긋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넷째 줄, 그 신청한 사람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15조에 따라서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위 기간 내에, 위 기간은 15일이에요. 15일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서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 가시고 별표를 치셔야 돼. 이번에는 아까 위에는 밑줄만 그은 거고요. 이건 별표. 밑줄을 긋고 허가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적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핵심은 끝난 날 뭐예요? 다음 날이죠.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청한 사람한테 허가증을 그 밑에 줄 지체 없이 허가증을 뭐 해야 돼요? 발급해줘라까지 밑줄이죠. 자, 칠판 확인. 신청이 들어가면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 또는 선매협의 통지를 하셔야 되는데 세입 중에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다. 허가도 안 내주고 불허가 통지하지 않고 협의 통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쑥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원 처리 기간은 요 15일이 끝난 날. 그 다음에 뭐요? 다음 날. 여기는 지금 형광펜칠 하셔야 돼. 끝난 날. 겁나 죽겠어요. 끝난 날 뭐요? 다음 날.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날 빠지면 안 돼요. 요 두 개가 형광펜이야. 끝난 날, 다음 날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체 없이 허가증을 줘라. 에? 여기까지. 오케이. 쭉 내려가셔서 385페이지 갑니다, 이제. 자, 내용 4개 남았어요, 이제. 4개 남았어요. 근데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 4개 남았어요. 4개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투기 목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보이면 그럴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그럴 때는 허가 안 내주고 불허가 통지를 한다고요. 불허가. 그러면 허가 신청했던 사람은 A하고 B인데 둘이 지금 매매하겠다고 거래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온 거지. 둘이 사고 팔겠다고. 그랬더니 불허가는 무슨 뜻이에요?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A하고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이 지금 벌써 합의가 된 건데 못해 그러니까 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만이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이 시군구청에다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 이거예요. 그러면 요 불허가 처분을 했던 사람이 이의신청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죠. 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속으로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 해봤자 안 통해요.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그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한 달 이내에 이의신청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달.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이의신청해서 그냥 원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받아주는 게 거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또 불허가 하면 이의신청에도 소용없고 그럴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지. 그러면 특히 팔려고 했던 A 입장에서 봤을 때 왜 허가 안 내주냐 이거지.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매수 청구가 뭐예요? 네가 사라. 사줘라. 너가 사 이거예요. 너가 사 그러면 너가 누구야? 시군구청. 그러면 시군구청은 사줘야 돼. 근데 시군구청이 자기가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이 구해낸 사람, 도로공사, 한전, LH공사에 그런 사람이 이걸 사주게 돼 있다고.
의무에 의무 사줘야 돼, 싫어도. 그것도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사줘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 의무적으로 사주긴 하는데 사주는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이야. 보통 공시지가하고 시세 차이 나는데 많이 차는 건 막 2배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1.5배 차이는 나요. 그러니까 시세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3억이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라든지 1.5억이 이 정도 된다고 공시지가가. 이게 시세면. 공시지가가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공시가로 사줘라 그러면 이 매수 청구하는 사람 뭐예요? 바보지. 헐값에라도 사라 이런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매수 청구액은 실효성이 없지. 이것도 실효성이 없죠. 그러나 이제 한이라도 풀어라 이거지. 불만이 쌓였으니까. 자, 그래서 교재 정리하면 385페이지 가보시면 이의신청이라고 나와요. 바로 1번에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개월. 1개월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로 1번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 났습니다. 이번에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사라고 할 수 있다. 너가 사줘. 이런 식으로. 근데 황당한 것은 가로 2번의 셋째 줄 끝에 형광펜. 사주는 금액은 어떤 금액 기준이다? 공시가 기준. 감정가 그러시면 안 돼요. 요게 시험에서는 중요해요. 공시가요. 감정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게 4개가 남았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끝냈어요. 잘 보면 불허가 났을 때를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이제 요걸 갑니다. 이제 옆으로 빼놓은 거.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나 불허가 하고 이거 방금 전에 이거 했는데 허가나 불허가 안 때리고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매 협의 통지다. 야, 그거 도로공사에서 살라고 그러는 것 같아. 도로공사랑 먼저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때는 지금 가만히 보면 허가 신청 넣은 사람이 A하고 B가 허가 신청을 넣어서 둘이 매매하겠다고 이렇게. 그랬더니만 이거 안 하고 옆으로 빼놓다 이 말이지. 그럼 옆으로 빼놔서 선매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 땅만 그래요. 2가지 땅. 하나는 2가지 땅. 하나는 뭐냐면 공익사업용 땅.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만히 보니까 도로공사가 나타나서 도로공사가 거기를 길 내려고 그래 막.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멈추게 해놓고는 어떻게? 야, 도로공사하고 먼저 얘기해봐. 그럴 수 있는 땅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땅은 딱 2가지밖에 없어. 자, 또 한 가지 땅은 어떤 땅이냐면 허가 신청을 A하고 B가 넣었다며요.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인데 근데 이 팔려고 하는 A가 옛날에도 이게 허가구역 내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판 사람은 갑이었어. 갑이 땅을 팔 때 그때 허가구역 땅인데 이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막 큰 소리치고 다짐하면서 이걸 허가를 받아내서 농지를 취득했던 사람인데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농사를. 그러다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팔겠다고 우리 거래할 테니까 허가 내주라고 신청을 한 거지. 그러면 이 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괘씸하잖아.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지금 팔아먹겠다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괘씸하죠, A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이 2가지 경우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둘이 협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핵심 뭐냐? 지금부터 볼 거예요. 핵심 뭐냐? 이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신청이 있을 때부터 살 사람을 갖다가 언제까지 정해야 되냐면 1개월 이내 선매자 살 사람을 정해야 되고 선매자가 딱 정해졌죠. 정해지면 다시 1개월 이내 이거
옷이. 그래요? 옷 때문에요? 그러네. 1개월 이내 어떻게 돼요? 협상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옆으로 빼놓고 지금 스톱 시켜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1년 끌어봐. 지쳐 나가 떨어져. 옆으로 빼놨으면 그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라. 길어도 2달 넘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허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한 달 안에 살 사람을 정하고 살 사람이 정해지면 도로공사 한전 그러면 한 달 내 협상을 완료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끝내라 이 말이지. 근데 이건 협상이니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되면 계약서에 도장 찍지. 그때 협상할 때는 여기 있는 거에 감정가가 기준이에요. 감정평가해요. 그래서 감정가가 기준이야. 아까 매수 청구하고 다르죠. 매수 청구할 때는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인데 이건 감정가 기준이에요. 감정가 기준. 감정가 기준. 예. 그래서 감정가가 12억이다면 12억 기준에서 둘이 협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야, 나 감정가 12억은 안 되고 나 13억에 팔 거야. 그러면 결렬이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요 자리로 가, 요 자리로. 다시 요리 와. 빠졌으니까 옆길로. 다시 요리 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생각해서 투기 목적이 없네. 투기 목적이 있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단계지. 협상이 안 됐을 때가 그렇지. 예.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둘이 거래할 때 예? A하고 B하고 거래할 때 시세대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죠. 시세가 감정가하고 비슷할 거예요. 차이 날 수도 있는데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13억이 거래하기로 했는데 그럼 감정을 매겨본다고. 그랬더니 감정가가 예를 들어 12억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안 판다고 그러겠지. 나는 지금 13억에 팔게 돼 있는데 12억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매수인이 지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매도인하고 땅 주인하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니고. 나는 13억에 팔기로 했는데 지금 12억 감정가 나오면 어떻게 해? 이 가격은 안 되지. 13억 주시면 내가 혹시 모르는데 이렇게 되지. 그렇죠? 얼추 비슷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빼놓는 거. 요거든 요걸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387페이지. 선매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중간에 밑에 있는 박스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2개 있는 박스 있잖아요. 그럼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 선매 협의 대상이 되는 땅은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용 토지,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도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돼 있죠. 2가지 땅만 빼놓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이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보니까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 그으셔야 돼.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아까 그 2가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둘째 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그 땅 임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매 협의를 어떻게 해요? 끝장내야 된다. 둘 다 1개월이죠? 기본이야.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가로 4번에 둘째 줄 끝에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치라고 갈게요. 감정가격 동그라미 형광펜. 선매협의 대상일 때는 어떤 금액 기준이에요? 감정가격 기준. 가로 4번의 둘째 줄 끝부분. 그 다음에 가로 5번 별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 2번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이 안 돼버리면 합의가 안 되면 이 뜻이죠. 지체 없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겠다. 별표. 자, 맞춰보세요.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허가 통지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X.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X. 또는 이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길이 하나 열려있죠. 원래 이제 허가 신청이 딱 들어가면 열려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허가 내주는 걸 지금부터 보면 허가 내주는 걸. 허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허가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A하고 B가 둘이 매매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넣었다 이 말이지. 둘이. 예.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B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투기 목적이 없는데 실수요 목적인 것 같아. 그럼 뭐예요? 허가 내준다는 거지. B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내주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B가 허가 신청할 때 거기 보니까 농사 짓겠다고 한 거예요. 농사. 허가구역 내 땅인데 농지인데 농사 짓겠다고 하면서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B는 농사 짓겠다고 단단하게 지금 결심이 있는 상태. 그 지역에 살고 있어. 이게 어려운 이유는 농지 같은 거 만약에 취득하려고 하죠. 거기에 주소가 돼 있어야 돼요. 주소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외지인 같은 경우는 토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아예 그냥.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살고 있고 농사 짓겠다고 막 단단하게 막 계획서 내고 그러니까 통과돼서 허가가 나왔던 거지. 그러면 허가 내준 시군구청에서 허가 내주고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태 조사를 해요. 매년. 허가 받은 대로 써먹고 있는가를 조사한다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허가 내주면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 실태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이 농사 짓겠다고 하는 경우는 한 2년 동안은 농사 지어야 돼. 허가 내줬다고 해서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 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농사 지으라고는 못하지. 그렇죠? 평생 농사 지십시오. 그건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요거 이제 하면 오늘 수업 끝나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건 2년까지만 농사 지어. 최소한 2년은 약속을 지켜줘.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실수요 목적으로 인정이 돼서 허가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살 집을 짓겠다고 이번에 땅을 산다는 거야. 거기다 집 짓겠다고. 자기 살 집.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살 집을 짓겠다고 지금 토지를 매입한대. 그럴 수 있잖아.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집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그거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 사는 집의 집터로 2년은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2년도 안 되는데 이게 땅값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막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집 팔아먹었다 이거지. 땅 팔아먹었다. 집도 팔고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건 약속을 안 지킨 거지. 최소한 몇 년은요? 2년.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기간이 길지도 않아 2년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2년. 그게 이인 거지. 이용 의무지. 그게 4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5년짜리도 있고 막 그러는데 2년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농사 안 짓죠. 그러면 이때는 이용 의무를 위반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행명령서가 나와요. 이행명령서는 야, 왜 농사 안 지어? 너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 내줬는데 빨리 농사 지어. 하면서 말미를 여유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줘요. 3개월 내 농사 지으시지. 만약에 농사 안 지면 빨간 줄로 나와요. 농사 안 지면 이행강제금 나가. 세게 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행명령서예요. 여유 시간 얼마 줘요? 3개월.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빨간 줄로 해가지고 이행하라고 명령서 문서를 보냈더니만 듣는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1년 있다 가보니 이 사람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농사 안 짓고 그냥 있어. 뭐 어떻게 이제 허가 받은 대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자 보세요. 취득한 가액에 얼마요? 10% 이하예요. 이거 농지를 취득할 때, B가 이거 농지 취득할 때 5억에 취득했다고 해봐요, 농지를. 그러면 5억이 취득가액이야. 그거에 10% 이하면 얼마야? 5천만 원 이하지. 이행강제금 5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가서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농지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시켜놨어. 뭐 다른 걸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땅만 사놓고 있는 거야. 이러면 진짜 10%예요. 액수로 얼마게요? 5억이면 5천이요. 5천만 원 적은 돈 아니죠. 엄청 큰 말이에요.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1년 있다 가보니까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딴 사람한테 빌려준 거야 이게. 그 농지를. 그러면 이때는 7%야. 5,7은 35, 3,500이야. 액수로 따지면. 이행강제금 세지. 1년 있다 가보니까 어떻게 농사 안 지어. 뭐 하는가 봤더니 거기다가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고 창고로 쏘고 앉아있어. 창고 부지로 쏘고 앉아있어. 농사는 안 짓고. 그럼 허가받은 목적하고 다르게 쓰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5%가 얼마? 2,500. 액수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농지가 2억만 돼도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2천이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1년 있다 갔으면 농사 안 지어가지고 이행강제금 이제 예를 들어 2천만 원 나갔다고 해봐. 근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때려. 그러니까 다시 1년 뒤에 가서 농사 짓나 안 짓나 딱 봤어. 그랬더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농사를 짓고 있네. 그럼 이행강제금 때리면 안 되지 이제. 처음에 1차 이행강제금 2천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건 내야 돼. 지금 농사 짓고 있어도 이건 적발돼서 한번 나갔으니까. 두 번째 2차 이행강제금은 이건 없지.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행될 때까지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그죠? 원래 지켜야 될 이용 의무 기한이 지났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요 농사 짓는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이용 의무 기한이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3번 부과하는 건 불가능해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많이 때려야 몇 번? 2번 때리는 거지. 많이 때려야 2번 때리는 거예요. 2번. 이용 의무 기한이 지난 뒤에는 뭐예요? X. 그리고 중간에라도 이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못 때리죠? 2차. 근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1차 이행강제금 나간 것은 아까 2천만 원? 그건 뭐예요? 내야 되고요. 안 내면 강제징수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행강제금 2천만 원 나오면 야, 싸게 나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 전부 다 뭐라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행강제금 고의사가 나온 때부터 받은 날부터 30일. 이게 시험에 4번인가 나온 거예요. 이거 시험에 다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행강제금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했어요. 이제 밑줄을 긋고 이제 수업을 끝냅니다. 자, 교재는 389페이지 가보시고. 아래쪽에 보면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 가로 1번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 의무. 거기서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 긋고. 이용 의무가 생기는데 이용 의무 기간은 길면 둘째 줄 몇 년? 5년이죠, 5년. 길어야 5년. 2년짜리 있고 4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그래요. 대부분은 몇 년이다 근데? 2년이다. 자, 쭉 넘어가셔서 392페이지 가시고. 392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 제목이에요. 의무 이행 명령이라고 된 것을 갖다가 밑줄 긋고 제목 가로 3번 제목 한마디로 뭐예요? 이행 명령. 이때 이행 명령 뒤에다가 서자를 쓰시고 이행 명령 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문서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 3개월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이행 명령은 말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문서로 해야 돼요. 행정은 모든 게 다 문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말미를 여유 시간을 몇 개월 줘요? 3개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이행 명령을 안 따르면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부과해요? 이행강제금 부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 제목에 밑줄 긋고요.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긋고요. 특히 둘째 줄에 형광펜 100분의 10 범위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까지. 형광펜. 동그라미 2번 다 밑줄 긋고 세 줄.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거 잘 나와요.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갖고 장난쳐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심화에서 1번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첫 줄에 끝에 방치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방치. 그냥 처박아 놨어. 그러면 10대 얻어맞아. 10대 10%. 2번은요. 임대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임대. 남한테 빌려주면 7대. 7대 맞아. 7대 7%. 3번 첫 줄 끝에 3번 변경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목적하고 다르게 쓰고 앉아있는 거. 변경일 때는 몇 대? 5대. 그나마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잘 나오고 넘기시고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왔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4번. 그리고 별표까지 치시고 동그라미 3번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합니다. 아까 2차. 근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걷어야 되겠죠. 1차. 근데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다 불만이요. 동그라미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뭐 할 수 있다? 이의제기할 수 있죠. 이의제기 앞에다가 이걸 써두셔야 돼. 요거 30일. 별표 30일. 언제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다? 30일. 1개월 그러시면 안 돼. 1개월. 오늘 1개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나 30일하고 달라요. 여기를 1개월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30일이요. 별표 치시고 형광펜 칠하시고 한 번 더 별표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거래 가지고의 전체 틀을 봤어요. 1월달, 3월달에 여기보다 조금 더 하긴 할 텐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셔요. 우리가 지금 포상금제도 안 했는데 뭐 포상금제도 그거 좀 늘리고 뭐 좀 몇 건데 늘리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1월달하고 12월달에 아까 봤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이제 기억이 또 시간 지나면 또 희미해지니까 1월 달에 또 다시 또 공부 시작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동안 2달 동안 들으시면서 공부 하시면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막 적응할 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적응하고 나면 1월 달 수월해지고 또 3월 달 더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게 되는 건 맞는데 11월, 12월 달이 제일 힘든 거예요. 처음이. 저희도 강의를 해보면 3시간, 4시간 수업할 때 첫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첫 시간 수업 끝나죠? 그러면 둘째 시간부터는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힘든 시간을 지금 끝냈어요. 예, 고생 많으셨고 다음 내년에도 지금처럼 건강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 합격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